사실 대한민국에서 좀 잘 산다고 느껴야 될 중산층들이 주거비 내고 교육비 내고 교육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죠. 남는 게 없잖아요. 네. 그러면은 뭐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밥도 많이 외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대한민국이 2% 밑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30년 뒤에 내 소득이 2배 이상 돼 있기 힘듭니다. 지금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서강대 이윤수 교수님하고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한국의 경제 얘기를 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제 경제학과 또 교수님이시니까 사실 제일 문제가 지금 한국이 앞으로 어떻게 되냐 이거에 대해서 뭐 긍정적으로 보는 분들이 지금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뭐 안 좋다는 얘기들만 계속 들리고 있는데 특히 지금 자영업자들은 너무 힘들다 뭐 이런 얘기들이 그렇죠. 나오고 있거든요. 이게 어떤 구조적인 문제인지 아니면 진짜로 지금 어떤 뭐 상황이 안 좋아서 그런 건지 뭐 이 자영업자들 힘든 이거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자영업자분들 어려운 거 되게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어요. 계엄 이후에 뭐 탄핵에 대한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사람들이 집회 나가니까 식당 예약 취소하고 네네네, 불안하니까도 이게 경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소비 안 하고 네. 단체 회식 이런 거 연말에 있어야 될 게 다 취소되고 없어지고 이러면서 소비가 위축이 됐죠. 사실은 물가는 굉장히 많이 올라서 내가 주머니에서 쓸 돈은 별로 없는 상황에서 금리 오르고 금리가 올랐을 때 우리가 또 가계부채 많으니까 이자 부담 이런 것 때문에 뭐 음식점이나 소매에서 쓰는 것들이 되게 많이 줄었고 반면에 임대료 이런 것도 많이 오른 측면이 있잖아요. 인건비도 네. 오르고 이러니까 자영업자들은 되게 어려운데요. 그래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진 게 심각해졌는데 이게 사실은 단기적으로 어려운 것도 있지만 구조적으로 안 좋은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되고 있는 것도 되게 큽니다. 그러니까 구조적인 문제 말씀하셨는데 이게 경제가 어렵다 그럴 때 사실 구별을 해야 되는 게 이게 단기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네. 경제 사이클 상에서 어렵냐라는 것이 있고 경기가 계속 안 좋기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장기적으로 저성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어려운 거는 좀 구별을 해줘야 돼요. 네. 이게 왜냐하면 이걸 구별을 안 하면 좀 정책의 처방이 좀 달라질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 잠재 성장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좀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사실 네. 우리가 예전에 뭐 되게 못 살던 경제에서 뭐 10% 이상씩 성장하던 경제가 오고 그다음에 이게 어느 정도 꺾여야 될 시점에 2000년대 중반에 중국이 되게 호황을 겪을 때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확 늘리죠. 무역 자유화 되면서 그때 우리나라가 중국에다가 다 중간재를 수출하면서 되게 호황을 겪었습니다. 그게 사실은 좀 반짝 호황인 것이 됐고 지금은 대중국 수출이 되게 많이 줄었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IT 같은 경우도 중국의 수출이 되게 많이 줄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하던 것들이 있었는데 그 잘하던 것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 뭐 수출이 줄고 결과적으로 경제가 성장하던 속도가 계속 줄어드니까 이게 뭐 한 3% 성장하다가 2%, 1.5% 이렇게 계속 떨어지고 있으면 이게 구조적으로 성장 동력이 없어서 떨어지는 거라면은 경제가 잠깐 돈을 쓴다고 해서 회복하기는 되게 어려운 측면이 있거든요. 잠깐 돈을 쓰면 그게 정부 빚이 되니까 또 정부 입장에서 이게 결국은 이 성장을 잘할 수 있는 데다 돈을 써야 되는데 현금 막 나눠주면은 고맙죠. 고맙지만은 이게 누군가의 빚으로 또 되는 그렇죠. 거니까 그러면은 결국은 나중에 세금이 더 내야 되는 문제도 생길 수가 있고 특히 젊은 층 같은 경우는 그런 게 별로 안 반가울 겁니다. 이번 요새 연금 바뀐 뒤로 되게 맞아요. 사람들이 뭐. 여론이 안 좋은데 네. 이게 지금 우리나라는 지금 젊은 세대는 대한민국에서 거의 최초로 조선시대 말고 대한민국 네. 이후에 최초로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세대가 될 가능성이 높은데 이게 지금 상대적으로 뭐 못 사는 사람도 있지만 못 사는 사람들 도와주는 건 맞죠. 근데 못 사는 사람들 아니고 그러니까 뭐 자영업자들 중에서 어려운 분들 도와주는 건 맞겠지만 현금 살포하고 그러면 뭐 좀 돈 많은 자산 많은 분들도 이제 돈 받고 근데 네. 그거를 나중에 줄어든 인구의 젊은 층이 소득도 그렇게 많이 안 올라 있는데 갚으려면 힘든 거고 그런 측면에서는 좀 장기적으로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다라는 측면에서 요거를 좀 극복하기 위한 뭔가를 해야 될 측면이 있는 건데 그런 게 좀 해결이 안 되니까 장기적으로 이게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아니면 우리가 과연 잘 살 것인가에 대한 기대가 안 좋아지고 그러면 이제 투자도 줄고 투자가 주는 게 자기의 미래에 대한 투자죠. 예를 들면 뭐 저축도 하겠지만 뭐 좀 공부해서 내가 커리어를 좀 키우겠다 이런 것들도 줄어드는 게 전반적으로
또 소비 위축을 가져오고 투자 위축을 가져오니까 이 나라의 성장률이 낮은데 왜 투자해 이렇게 되면 경제가 악순환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한국은행에서도 지금 뭐그 잠재 성장률 같은 것들도 막 계속 뭐 안 좋게 얘기하고 또 올해 뭐 경제 성장률을 계속 낮추고 있는데 그러면서 또 하는 총재님이 또 이게 구조적으로 좀 우리가 좀 개선을 좀 하고 혁신도 좀 필요하고 하다 이런 얘기를 이제 지속적으로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아까 말씀하셨던 거가 결국에는 쉽사리 해결은 안 되는 어찌 보면 되게 어려운 얘기들인 거잖아요. 뭐 정말 AI 뭐 저런 것처럼 뭐 우리나라 기반의 어떤 혁신이 막 일어나지 않으면 점점 이 나이 들어가는 뭐 어떤 이제 고령화 사회로 가는 것처럼 우리도 이제 불길이 점점 사그라드는 그런 느낌이 들어서 좀 더 걱정도 되는데 해결 방법 같은 건 보통 뭘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희가 반도체 잘했잖아요. 근데 그 다음에 이후에 뭐 성장하는 산업이 없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AI 같은 거를 키우는 건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한동안 성장률이 저하된 거, 이게 장기적으로 저성장이 된 것과 관련돼서는 이게 뭐 넥스트 반도체라는 용어가 있을 정도. 그럼 도대체 반도체 이게 뭐해? 이런 게 있어서 뭐 되게 한 20년 동안 정부가 신성장 동력 산업 찾기를 했었습니다. 아무런 성과가 없었는데 이제는 문제 풀기가 좀 쉬워진 게 AI란 게 나왔잖아요. 우리가 사실 이게 새로운 걸 내놓지 못해도 뭔가 새로운 게 나왔을 때 따라가긴 잘했으니까 그 따라가야죠. 이제 드디어 눈에 보이는 뭐가 나왔으니까 너희 정부가 굳이 뭐 다음에 뭐 할까 해서 뭐 2차 전지하고 뭐 이랬던 것 같은데 AI가 미국이 그렇게 하고 중국이 그렇게 하면 우리가 여기서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정말로 뭐 전기 이후에 일반적으로 쓰이는 새로운 테크놀로지고 성장 동력이고 이거 놓치면 사실 따라가기 힘들어질 거기 때문에 AI 같은 거는 해야 되고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사실 뭐 요새 반도체 기본법이나 뭐 이런 것들이 해결이 잘 안 되는데 이런 구조적인 문제가 좀 같이 해결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AI 된다고 해서 모두가 잘 살까라는 것과 관련돼서 불확실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좀 경제가 어느 정도 성장을 해도 사실 2%만 꾸준히 성장하면 미국 되게 잘 살거든요. 그리고 다른 선진국들 뭐 2% 정도 성장을 해도 뭐 영국, 프랑스 뭐 이게 살기 너무 힘들어 이런 얘기 하는 거 저희가 뭐 뉴스 보도에서 접하진 않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나름 2% 성장한다면 사실 물론 예전에 뭐 3, 4% 할 때보다야 뭐 10% 할 때보다는 좀 못해도 그 선진국이 되면 이미 잘 살고 있는 수준에서 2% 성장하면 잘 살아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에는 이렇게 피부로 살기가 되게 어렵게 느끼는 거에는 사실 비용이 되게 큰 측면이 있어요. 집값 너무 비싸잖아요. 수도권에 너무 몰려있고 경쟁 너무 치열하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비용이 좀 낮춰지는 구조 조정이 좀 돼야 되는 건 좀 사실일 것 같습니다. 이제 수도권에서 직장이 있는 사람이나 아니면 뭐 외부에 사는 사람이나 전부 수도권에다가 뭐 주택 투자를 하는 여건도 바뀌어야 될 거고 그다음에 뭐 일부는 사실 수도권이 아닌 데서 해결이 돼야 될 거고 또 교육 때문에 이게 전부 서울에 오거나 그다음에 교육에다가 사교육비 되게 많이 쓰는데 사실 저희가 녹화할 때 초반에 그 미국에서 뉴욕 사는 거 되게 힘들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은 서울 강남에서 뭐 대치동에서 이제 학원을 보내는 분들 뭐 강남에 안 살더라도 뭐 예를 들면은 대치동이나 아니면 어렸을 때 뭐 애들 주변에 학원을 보내는 분들이 쓰는 교육비 생각을 하면 사실 대한민국에서 좀 잘 산다고 느껴야 될 중산층들이 주거비 내고 교육비 내고 하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뭐 자영업자들한테 가서 이렇게 음식도 사주고 뭐 밥도 많이 외식도 하고 그래야 되는데 그게 잘 안 되죠. 그러니까 대치동이 되게 재밌는 게 거기 가면은 물론 주요 수요층이 학생들이긴 하지만 거기는 비싼 음식점이 잘 없어요. 이게 학생들 빨리 먹고 가야 되는 그런 되게 싼 음식점들이 주로거든요. 근데 거기 예를 들면 이제 마포랑 되게 특이하게 다른 점이 마포는 물론 학원이 좀 있기는 하죠. 근데 거기는 사실 공원에 산책하는 사람들 보면은 개나 고양이를 데리고 다니는 분들이 훨씬 많고 거기 뭐 음식점도 물론 뭐 청담동 이런 데는 뭐 좋은 게 많지만 마포 같은 데 보면은 굉장히 좋은 식당 좀 고급 식당들 같은 게 거의 경의중앙선 숲길에 이렇게 되게 많이 발달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강남은 훨씬 더 다양할 거 아니야라고 생각을 하면 물론 청담동이나 뭐 이런 데 잘 되어 있는 음식점도 있지만 대치동 같은 데 가면은 없어요. 뭐 그렇죠. 이게 그러면은 뭐 그냥 그래서 뭐 주민들도 학원비 내면은 그다음 뭐 거기는 전셋값도 비싸니까 학원비 내면 쪼들린다는 건데 그게 대한민국에서 상대적으로 돈을 잘 벌고 있는 중산층 중에서 이제 애를 키우는 사람들은 겪는 좀
누구나 그 시기를 거친다라는 얘기가 그렇죠. 뭐 있을 사교육비 정도로, 요즘에 예. 100만 원 쓴다고 하면 뭐 많이 쓴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정도로 뭐 2, 300 쓰는 사람도 많나요? 한 아이한테. 그렇죠. 더 쓰는 분들도 많고. 네, 예, 이제 열을 받는 거는 그 대한민국 정부도 그 정도 돈을 쓰거든요. 굉장히 많은 돈을 씁니다. 네. 초중고에다가 굉장히 많은 돈을 쓰는데 왜 국민까지 또 따로 돈을 써야 되는가 이런 거. 그럼 또 그 돈들 다 어디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트럼프가 그 뭐 정부 효율화 정책 얘기했는데 사실은 그 한국 교육 예산을 효율적으로 쓰기만 해도 사실 네. 대한민국이 훨씬 사람들이 좀 여유가 생기고 돈을 쓰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안 하기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요즘에는 재수 한 번 하면 재수 과목이라고 막 부르면서 1년 재수하는데 막 5천만 원씩 막 들어가고. 근데 예전보다 재수하는 인원도 훨씬 많아지고. 그래서 재수만 안 해줘도 고맙다라고 하는 막 그런 부모님도 많더라고요. 저 뭐 한 달에 500만 원 쉽게 들어간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요. 그게 물론 대학이 워낙 이렇게 층층화되게 뭐 그다음 취업 경쟁 이런 경쟁이 심한 것도 있지만 누구나 이렇게 재수를 하는 상황이 되면 그 비용이 결국은 학원에 가고 그만큼 딴 쪽으로 못 가는 거죠. 우리가 벌어들이는 소득은 정해져 있는데 그러면 한참 뭐 50대 뭐 40대 후반에서 50대의 가구 이제 가장을 둔 가구가 이제 교육비로 그렇게 많이 지출을 하게 되면 사실 빚내서 쓰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러면 저축을 못하는 정도가 아니라 뭐 소비를 못하고 빚을 늘리면 이게 국가 입장에선 되게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자산을 어느 정도 저축하고 형성해야 될 시점에 이게 형성이 안 되면 이 사람들이 노후에는 그 쓸 돈이 되게 없고 이런 문제가 심각해지면은 그걸 정부가 다 부담으로 가져갈 수도 없기 때문에 좀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적극적으로 말은 해요. 이거 교육 문제 해결해야 된다, 사교육 문제 해결해야 된다. 그 다음에 그 초중고에 쓰는 돈도 어느 정도 교부금 문제 해결해야 된다라는 말은 얘기를 5년 이상 듣고 있는데. 그 구조 조정은 정말 어려운 것 같아요. 해결이 잘 안 되는 게. 근데 이게 보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많이 사는 외국 지역들 가면 거기서도 사교육이 막 발달하고 한다는 거 보면 한국인들은 약간 경쟁을 해서 이겨야 된다는 거, 이제 동일 나이대에서 잘해야 된다는 거 이런 거에 대한 좀 강박도 있고 좀 그게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단순히 어떤 그 구조적인 걸로 이게 해결이 될까요? 그러니까 저도 아이를 키우지만 우리 모두 사교육 안 합시다라고 한다고 해서 과연 안 할까? 이거에 대한 의문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혹시 뭐 개인적인 의견 혹시 있으신가요? 그거 뭐 글쎄요. 일단 경쟁이 너무 치열한 게 문제긴 해요. 근데 그 어렵지. 한국인의 특징인 것도 맞을 겁니다. 사실 미국에서도 이게 사교육비를 학원을 보내지는 않더라도 거긴 또 특이한 게 예를 들면은 뭐 대학을 갈 때 운동을 해야 되고 뭐 오케스트라라고 이러면 운동 경기할 때 그걸 또 애를 데리고 막 전국을 데리고 다니면 그 여행비가 또 장난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 사교육에 대해 돈이 들어가는 건 사실 뭐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데 우리나라는 이게 경쟁이 심하니까 너무 크다라는 게 좀 문제고요. 그러면 글쎄요. 일단은 뭐 일자리가 좀 많아지고 뭐 경제가 좀 좋아지면은 좀 괜찮을 텐데 지금은 또 애를 또 둘셋씩 낳았을 때에 비해서 하나만 낳다 보니까 모든 애를 다 공부를 시키는 것도 좀 문제인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게 참 애매한 게 이게 다들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닌데 다들 허덕허덕하면서 힘들면서도 그냥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문이 점점 좁아진다고 생각하니까 그 문에 우리 애를 어떻게든 집어넣어야겠다는 그 마음이 더 강한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 문을 넓힐 이게 또 쉽지 않죠.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나라의 이 경제 성장률, 잠재 성장률이 이렇게 낮은 거일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또 요거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이게 가계부채 어쨌든 지금 심각하다는 얘기들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 한국의 가계부채 또 이제 GDP 대비 좀 비율이 좀 내려간 것도 있고요.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건지도 한번 좀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는 뭐 어디까지 내려야 되는 건지 아니면 뭐 이대로 유지하면 또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도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사실 GDP 대비 가계부채 수준을 되게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게 뭐 80% 정도 돼야지 문제가 없다. 그런데 이게 OECD 대비 얘기를 할 때 이제 다른 나라랑 비교를 얘기를 하는데 근데 그걸 단순히 그 GDP 대비 얼마냐. 사실 GDP 대비 얘기하는 거는 갚을 수 있는 수준을 GDP로 보는 거고 그거를 이제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얼마냐라는 측면에서 뭐 지금보다 이제 점차적으로 줄여 나가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근데 총량적으로 이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를 사실 다른 나라랑 비교해서 얘기하기는 좀 힘든 게요. 우리나라 가계부채 양은 굉장히 많은데
이게 사실 구조적으로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부동산 가격이 일단 비싸죠. 그러니까 집값이 비싸니까 부동산 위주의 담보 대출이 되게 많기 때문에 총량이 되게 많은 부분이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로 누가 가지고 있냐라고 보면은 소득이 좀 많고 큰 돈을 빌릴 수 있어야 되니까 그다음에 담보 대출인 거죠. 그래서 총량이 많은 거에 대해서 위험하냐라고 하면은 그게 옛날에 서브프라임처럼 이게 부채 늘어나서 은행이 망할 거야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부실한 채권은 아니다. 부실한 채권은 아니에요. 네네네. 그런데 왜 문제야라고 하면은 첫 번째로는 이게 돈이 기업으로 가서 투자로 이어져야 되는데 대부분 부동산으로 가는 게 문제인 거고요. 네네. 그러니까 은행이 부동산에 갈 돈보다는 뭐 기업을 키우는 기업들한테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안전하고 뭐 꾸준한 수익이 나오는 주담대를 네. 가지고 대출을 하고 저기는 훨씬 안전한데 굳이 뭐 내가 기업한테 빌려줘서 이게 뭐 리스크가. 얘가 갚을지 그다음에 얘가 성공할 수 있지만 성공한다고 또 이거를 뭐 자기가 그냥 이자만 받는 거니까 네. 그래서 뭐 보증이 있는 기업 적당히 빌려주는데 그러면 그 중소기업도 투자를 안 하고 또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돈이 부동산으로 흘려서 부채가 커지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게 하나라는 측면에서 네. 이거를 무조건 줄이기보다는 자연스럽게 기업으로 흐르고 부동산 투자에 사람들이 좀 관심을 죄송합니다 이게 아니. 뭐 그렇다고 시청자가 네, 줄일 네. 거라는 생각은 안 드는데요. 그런 근데 얘기를 저도 공감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또 구조적 예. 문제가 또 있어가지고. 그런 게 있고요. 반면에 그러면 가계부채가 왜 문제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은행의 위기라는 측면이 아니라 진짜 어려운 사람들이 100만 원을 못 갚아서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거나 그다음에 연체가 너무 힘들어서 정말 이게 되게 삶의 어려움을 겪는 취약차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을 여기서 빌리고 저기서 빌리고 하는 그런 어려운 계층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가계부채 문제는 사실 총량의 문제라는 거는 돈이 부동산으로밖에 안 가는 거라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이게 뭐 은행이 문제가 생길 거라고 접근을 하면 안 되는 것 같고요. 반면에 이 가계부채가 규모는 작아도 굉장히 어려운 사람들이 은근히 많다라는 사회 문제적인 접근을 좀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도 여기서 이제 공감하는 부분은 저도 한국 주식을 가지고 부자 돼봐야지 하면서 막 20대 때 막 열심히 했었는데 결국에 이제 부동산으로 좀 넘어온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주식으로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쉽지가 않더라고요, 이쪽이. 그러니까 이게 아마 공감하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이게 부동산을 사고 싶어서 사는 게 아니라 돈 벌 수 있는 수단이 결국에 보면 또 서울 아파트 말고 뭐가 있지? 이게 좀 답이 안 나오는 나라인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국장이라도 좀 막 올라가든지 하면 삼성전자 사는데 막 50만 원, 100만 원 가면 저는 이렇게 서울 아파트 안 사실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어떤 뭐 주식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이렇게 좀 활성화한다든지 이런 거는 왜 이렇게 좀 안 된다고 보세요, 혹시? 일단 뭐 주식시장에서 요새 밸류업과 관련된 문제들이 일단 좀 있죠. 근데 두 가지 이슈인 것 같아요. 하나는 사실 삼성전자가 굉장히 성장을 한 거에 비하면 그 주식이 별로 안 올랐죠. 그러니까 그런 것 측면에서 왜 기업이 올라도 주식이 안 오르느냐라는 거는 이제 뭐 지배 구조와 관련된 거에서 좀 접근을 하고 그 문제를 뭐 밸류업으로 풀려고 하는데 두 번째는 앞으로는 기업의 성장 자체가 좀 줄어드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삼성전자도 옛날에는 젊은 기업이었죠, 사실은. 젊은 기업일 때 투자도 과감하게 하고 성장을 막 할 때는 성장이 되게 잘 됐지만 되게 기업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성장이 떨어지는 거는 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관측되는 현상인데 우리나라에 있는 코스피 기업들은 대부분 사실 나이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고령화 문제를 얘기하는데 그 사람만 늙는 게 아니라 기업도 늙거든요. 어떤 기업 문화 자체도. 기업 문화 자체도 그럼 내가 이게 안정적으로 잘 벌 수 있는데 이 정도 규모에서 안정적으로 벌면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그 가치주가 되고 일단 뭐 성장주가 될 요소가 좀 줄어드는 거죠. 그럼 뭐 이 정도도 충분한데. 예. 그러니까 기업을 막 키우는 창업주의 입장과 기업이 어느 정도 성장한 뒤에 그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의 입장은 다를 수밖에 없다는 측면에서 이게 우리나라의 어떤 가치주 위주의 기업에서 어떤 성장주가 나올 수 있는 기반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그게 지금 좀 잘 안 되고 있는 게 좀 이슈인 것 같습니다. 참 여러 가지 문제가 있네요. 그러면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들보다 과연 많이 안 좋은 건지가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왜냐면 그래도 우리는 반도체도 하고 뭐 나름 뭐 조선도 있고 뭐 한데 뭐 유럽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보다 경쟁력이 더 안 좋은 곳들도 뭐 훨씬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우리나라가 이제 객관적인 기준으로 봤을 때 맨날 우리는 뭐 미국, 뭐 중국하고만 비교하는데 그 외의 나라들 대비해서는 그래도 경쟁력이 좀 있는 수준이라고 보세요. 예, 저는 우리나라 경쟁력
당연히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 자꾸 비교를 해서 그런 거지. 사실 예전에 비하면 훨씬 잘 살잖아요. 그렇죠. 사실 저희 애들은 뭐 저는 중진국에서 자랐고 우리 아버지는 후진국에서 자랐고 우리 애들은 선진 국민이라서 네. 제가 일본 가서 야 얘네들 이런 거 보면은 되게 잘하지 않니 그러면 당연한 거 아니야 매뉴얼이 잘 돼 있을 거야라는 식으로 이게 접근하는 방법 자체가 되게 달라요. 네.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기술력도 있죠. 반도체 사실 우리가 여전히 제일 잘하는 거 맞고요. 배터리 이런 첨단 산업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게 중국에서 쫓아오니까 이게 좀 불안한 거고 우리가 예전에 이렇게 빠르게 성장했는데 그걸 못하니까 불안한 거지 사실 절대적으로 잘 사는 거는 맞고요. 네. 다만 우리가 우리 기준의 성장률이 높은 거죠. 예전처럼 하려고 하니까 더 잘해야 되는 거고 애들도 지금 굉장히 힘든 거예요. 우리 애가 나보다 잘 살게 하는 거는 이제 쉽지 않은 그렇죠, 일이 된 그렇죠. 겁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이런 경쟁이 더 세지는 측면도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사교육 같은 걸 더 막 시킬 수도 예. 있겠네요. 나보단 잘 돼야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우리가 희망이 없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게 지금 우리가 어느 정도 선진국이 되면서 어떤 우리 스스로 좀 안전하고 뭐 규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이 어떤 성장 동력을 잡아먹고 있는 게 있다면 그런 것들은 좀 개선을 해놔야지 더 잘 살 수 있는 나라가 될 거기 때문에 뭐 우리가 지금 못 살아서 그러냐 그거는 절대로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우리의 기준이 높기 때문에 그 높은 기준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걱정도 많이 하고 좀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럼 결국에 우리나라도 뭐 일종의 혁신적인 어떤 뭐 제도 개선이든 무언가를 한번 해서 이걸 네. 다시 좀 극복하면 좋겠으나 그게 또 안 된다면은 어쨌든 지금 저성장으로 가고 있는 거는 피하기가 쉽진 않는 상황이다. 예. 그럼 이런 상황에서 개인들은 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까요? 물론 잘 되면 좋겠지만 또 잘 안 될 수도 있다면 개인 입장에서 어쨌든 나를 또 잘 챙겨야 되는데 개인 입장에서 일단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게 중요할 거고요. 이게 네. 우리가 국가 부채 얘기하고 가계 부채 얘기했는데 그 부채 같은 거 관리를 좀 잘해서 금융 부담 같은 거를 좀 안전하게 관리를 해야지 무슨 일이 있어도 긴급 자금 같은 걸 통해서 위험을 대비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투자를 잘 해야죠. 이게 좀 단기적으로 너무 일희일비하거나 이게 뭐 이거 좋대더라고 무조건 따라가는 것보다는 꾸준하게 보고 가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을 국외 자산을 좀 사라, 뭐 해외 자산 사라 이런 얘기들을 좀 많이 하시는데 전 그건 당연히 포트폴리오 상으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빠르게 성장할 때는 삼성전자도 빠르게 올라가니까 뭐 사실은 뭐 삼성전자 성장한 거에 비해선 주식이 뭐 덜 오른 거는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이 어쨌든 올랐죠. 기업이 성장하는 것에 맞춰서 성장을 많이 했다면 우리는 지금 다른 나라 대비는 잘 성장 속도가 좀 떨어진 나라는 맞거든요. 그러니까 주식 측면에서 그게 시장이 오르는 거를 본다고 하면은 우리나라보다 성장 동력이 있는 나라, 뭐 미국 같은 경우 성장률도 높고 분산도 좀 적으니까 그런 측면에서는 당연히 해외 주식도 포트폴리오에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적절하게 포트폴리오를 장기적인 관점에서 분산 투자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물가가 굉장히 높잖아요. 근데 소득은 별로 안 오르는 상황에서는 이게 노동소득뿐만 아니라 이게 자본소득을 위존을 하지 않는 건 되게 어려운 거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이게 노후를 과연 보장해 줄까에 대한 불안감 같은 걸 생각을 하면 이게 노동소득에만 위존해도 되는 분들도 있겠죠. 근데 그렇지 뭐 않은 그런 분들 많이 분들은 많지는 않기 없으니까. 때문에 그리고 이게 대한민국이 2% 밑으로 성장을 한다 그러면 30년 뒤에 내 소득이 2배 이상 돼 있기 힘듭니다. 그러면은 이게 그거에 대한 대비를 충분히 하기 위해서는 어떤 소액부터라도 좀 투자를 하는 거를 좀 고려를 해야 되고요. 근데 나는 돈이 적으니까 많이 벌어야 되라기보다는 그게 네. 꾸준하게 네, 전략을 짜서 하는 게 그러니까 잃지 않으면서 꾸준히 불리는 그런 것들을 앞으로 이제 개인 차원에서 하지 않으면 뭐 국가적으로 어쨌든 뭐 경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건 사실이니 이럴 때 좀 개인이 잘 챙겨서 투자를 해야 된다. 투자를 안 해가지고는 지금 답이 잘 안 나오는 국가 상황이기도 하니까 뭐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서강대학교 경제학부 이윤수 교수님 모시고 미국 경제 이야기부터 이제 올해 어떻게 또 투자를 해야 될지 뭐 지금 다양한 주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뭐 이게 쉽지 않은 그런 주제고 또 어려운 얘기이기도 하지만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답을 또 찾아내야 되고 그래서 또 우리나라가 조금이라도 지금보다 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같은 마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시 한번 귀한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주신 거 감사하다는 말씀 전하면서 저도 교수님하고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